돈의 심리학 하우절 돈의 심리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금융은 소프트 스킬이고 소프트 스킬은 아는 것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제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영향을 받는 주제가 두 가지 있는데 바로 건강이고 두 번째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제 들어가는 글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스토리가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뭘 미치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무도 미치질 않았다. 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아무 내용이 없네요. 여기 이제 줄임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투자에 있어 안전지향적인가 위험 선호형인가? 사람에 따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두 경제학자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자 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투자자 각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도 교육도 아니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2번은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를 제대로 존중한다면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사람들의 경제적 성공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끝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투자 결과는 달랐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했다. 멋있게 대답했다. 멋있게 대담했다와 바보같이 무모했다. 성공한 사람은 멋있게 대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패한 사람은 바보같이 무모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이며 어디서부터 리스크일까?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확실한 것은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당신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 이게 재밌는 건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도 맨 마지막 장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부자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두 번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네 번째,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대 자본주의는 2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기억하자.
라스베가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이다. 네 번째,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이건 진짜 복리에 대해서 너무나 성찰이 높은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스토리가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놀랍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지는 않는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부자로 남았다. 하지만 그들의 친구 릭 게리는 사라졌다. 제시 리버모어는 29년도 폭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4년 후 모든 것을 잃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이다. 바로 살아남는 것이다.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저는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겠었는데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항상 해가 뜰 수 없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비즈니스와 투자도 마찬가지다.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조차도 이렇게 말했다.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마치겠죠.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것이다. 크게 이기는 그 순간에 집중하라.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하자면 어떤 미술 수집가가 우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개별 작품만 구매한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단위로 구매를 했다. 그런 다음 몇몇 챔피언이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유명한 수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성공적인 수집가. 크고 돈이 되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들은 모두 꼬리 사건이라 부르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의 결과다. 하지만 기억하라.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여기서 말하는 꼬리라는 것은 크고 돈이 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테일 이벤트, 꼬리 사건이라고 부르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의 결과이다. 그 예로 어떤 걸 들었냐면 월트 디즈니가 계속해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는데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하나로 지금까지 실패한 모든 것을 다 벌어들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대부분 실패하지만은 한 개가 이제 성공해서 그 모든 것을 따라남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습니다. 하여튼 꼬리가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맞는가 틀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옳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일곱 번째 스토리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이것도 맨 요약한 것을 보겠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 말도 맞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제목이 뭐였냐면은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라고 했는데 행복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이나 귀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는 거죠. 돈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가치는 너무 크고 너무 귀한데 그것을 돈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것은 그 돈의 속성, 김수모 사장님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려해놓은 어떤 객관적 생활 조건보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에는 더 믿을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행복감이라는 책에 표현된 거였네요. 결국 그것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였다. 돈에 내지 않은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두 가지네요. 이처럼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 돈으로 두 가지를 살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선택권. 살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다. 돈이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시간과 선택권, 그것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뜻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었다. 그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정이나 뭐 큰 뜻을 참여하는 것이나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었다. 자녀들은 당신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 이 둘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특히 자녀들은 당신이 곁에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페라리가 주는 역설. 이건 정말 재밌는 표현이고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크게 막 그 과소비를 안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어쨌든 내가 페라리를 몰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방금 읽으면서 그 생각을 여전히 나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네요. 아홉 번째, 부의 정의.
부의 정의. 이것도 참 정확한 표현인데, 부의 정의. 부자 대 부자. The rich 대 the wealthy. the rich가 있고 또 wealthy가 있다는 거죠. 보이는 말은 같으나 숨겨진 의미는 다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부자인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보여지는 부자와 보여지지 않는 부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는 숨어 있다. 부는 쓰지 않은 소득이다. 부는 나중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 큰 부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예로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 2배로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도 그렇게 써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뭐 저축을 하라고 10번째 스토리인데요. 저축하라고 하면 요즘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저축을 해야 된다. 저축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인데요. 저축이라니 웬 고리타분한 얘기인가? 그럼에도 당신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상황에 휘둘려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싶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온 황금 같은 투자 기회를 잡고 싶을 때, 그 순간 기대 없이 잠자고 있던 저축은 당신의 일생을 구원할지도 모른다. 이 저축이란 건 결국 여유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유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저축이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석유 파동으로 인해 석유 곧 고갈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고갈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석유를 많이 찾아서가 아니라 석유를 아끼는 방법을 개발했고 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끼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처럼 검소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함을 더 크게 해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더 많이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금융보다는 심리와 더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다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이게 바로 저축의 숨은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능은 믿을 만한 이점이 아니다. 그러나 유연성은 이점이 될 수 있다. 많은 능력이 자동화된 세상에서 경쟁 우위는 복잡한 소프트 스킬 쪽으로 기운다. 소통 능력, 공감, 유연성 같은 것들이다. 11번째 스토리.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저는 첫 번째라고 보여지는데요.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나을까? 세상에 100% 상승 곡선을 타는 투자는 거의 없다. 폭락 앞에서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자도 거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니 우리는 숫자에 기반한 이성적 전략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 적당히 합리적이고 적당히 감정적인 전략이 더 우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케미 소장님이 늘 하는 얘기인데, 전략이나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어서 형편이 안 좋을 때는 해당 전략이나 주식을 쉽게 포기해버린다고.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성향이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투자 대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스토리.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오 마이 갓.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오 마이 갓. 가치 투자의 아버지, 기업 분석의 창시자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세계의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 그는 자신의 이론과 공식을 수차례 보완하며 미래의 예측 불허함에 찬동했다. 미래의 예측이 불허한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누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미래를 점치느냐. 확실한 건 세상에는 예측 불허한 일이 생긴다는 그 사실뿐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세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화를 든 것이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어떤 미래의 신호를 읽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쭉 아돌프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이 몇몇 사람이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 그리고 대공황, 세계대전, 맨하탄 프로젝트, 백신, 항생제 이런 몇몇 가지 사건이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꿨다. 그래서 꼬리 사건을 과소평가하기 쉬운 이유는 사건들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과소평가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 상상력의 실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13번째 안진마진 room for error 안전마진 에러를 위한 여지 안전마진. 이 안전마진이라는 게 또 케미에서 주장하는 30% 현금을 보유해라 이런 거죠. 참 엄청난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끝을 얘기를 한다면은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는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경험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없다.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 그 여지가 안전 마진이다. 뭐든지 항상 내가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항상 안전 마진,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둬라. 그런 것입니다. room for error. 내가 옳다 해도 내 앞에 있는 것은 칩을 몽땅 걸 수 있는 순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전략 속에 실수에 대비한 대책을, 다시 그 대책이라 하면 현금을 충분히 포함시킨 사람은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쫄딱 망하거나 게임이 끝나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우위에 설 수 있다. 참 놀라운 얘기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안전마진이다. 이런 의미죠. 14번째 스토리.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이 13번째 스토리까지 하겠습니다.